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특별한 손님은 르몽드 코리아 대표이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인 성일권 국제전문 기자십니다. 안녕하세요, 성 발행인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르몽드는 프랑스에 발행되는 세계적인 일간지로 아주 유명하죠. 모르시는 국민들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르몽드 언론그룹에서 발행하는 시사 월간지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입니다.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제가 알기로 아마 20여 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는 시사 잡지인가요? 네. 지금은 네. 아무래도 이제 종이 매체가 네. 아무래도 좀 네.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20개 언어, 네. 약 한 40개 국제판. 제가 약이라고 말한 것은 네. 중간에 소멸되기도 하고 사로 창간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개 국제판이 발행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부 정도 발행됩니다. 그 프랑스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랑스니까 네. 한 20만 부 정도 발행됩니다. 프랑스에서만 20만 부가 네네, 발행되는 그렇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이제 발행 부수뿐만이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해설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시사 잡지죠. 이번 시사 잡지 제가 애독하고 있는데 특히 8월, 9월 특집들이 다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8월 특집 주제가 프랑스의 나치 부역 언론인 색출은 어떻게 했는가, 언론계의 나치 협력회는 어떻게 밝혀내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딱 해야 될 주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나치 청산을 잘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이 특집을 새삼 지금 2025년에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네.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네. 신구구가 네.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이들 네.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특히 나치의 학살, 나치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는 이 부정주의가 전체적으로 뭐 학계나 언론계 이쪽에 이제 자꾸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또 부채질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대단히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이제 이를 과거에 나치가 이런 짓거리를 했고 또 과거에 많은 어떤 지식인들 특히 언론인들이 또 이 때문에 또 많이 청산이 됐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해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패전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사회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에게 다시 펜을 잡게 해도 되나? 네.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문인들, 지식인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직접 나치에 가담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나 하는 것도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결론은 뭐였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물리 이런 거, 고문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슈비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나 정신적으로 침투하는 네. 어떤 그런 뭐 세뇌라든가 또는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눈에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인 언론은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는 게 프랑스 프랑스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언론. 그래서 대단히 그 과거를 이제 이번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를 보면 살출하는 작업이 대단히 정교하고 치밀하고 그물의 어떤 투망의 그처럼 그물코가 촘촘하죠. 그 나치 청산을 주도한 네.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나치 청산, 숙청, 네. 나치에 협력한 부역 언론인들을 청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또 그 청산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점령기 동안 네. 뭐 레지스탕스 활동을 다 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뭐 이 리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또 어떤 이혼회를 만들어서 또 이혼회에서 법적인 어떤 네. 이제 그런 장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너무 많은 거죠. 네. 그 당시에 독일이 이 프랑스를 지배했던 기간이 4년 2개월이거든요. 네. 그 40년 6월부터 45년 8월까지. 그러니까 44년 8월까지 4년 2개월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협력을 한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가려내기는 대단히 사실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려내느냐. 뭐,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인 성향도 있지만 약간 좌파적인 성향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속한 정당이 국가 사회주의 뭐 이런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사회주의에 경도된 지식인들이 우리하고 같은 편이네? 이렇게 해서 뭐 라프랑스 소시아리스트라든가 이런 정당 또 파리 수아르라든가 르마땡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좌파적인 매체들이 거기에 협력을 했어요. 또 기자들이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중에 친일을 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진보 그룹이 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일제히 협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일제히 협력한 매체가 뭐 매일신보라든가 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약간 좀 우파적인 매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오히려 좌파 매체가 오히려 독립운동, 저항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갔고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오히려 프랑스는 우파 매체인 휴가로 있잖아요. 지금도 네, 있고 휴가로.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휴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행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나치의 점령기 동안에 발행을 중단했거든요. 휴관을 했어요. 네. 진짜 애국 보수의 언론이었네요, 히가로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협력했던 이제 좌파 언론을 포함해서 나치에 협력했던 언론인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처벌했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네, 아주 기간이 길었죠. 네. 그래서 드골이 이제 집권한 뒤에 이제 해방이 된 프랑스에서 바로 나치 부역 언론인들 청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혼을 통해서. 그러면서 질문지가 있어요. A4로 한 8페이지 정도 분량에 거기에 아주 촘촘하게 질문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 나치 점령기 동안에 당신은 무엇을 했냐 이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글을 썼느냐, 필명이냐, 가명이냐, 또 이런 거, 또 나치 점령기 동안에 나치 이제 부역한 정권 있잖아요, BC 정권. 네, BC 정권이죠. BC 정권의 돈을 받아서 뭐 국내 여행을 갔느냐, 해외 출장을 갔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네, 독일군 뭐 군대 종군하면서 기사 쓴 게 있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거 다 수정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지스탕스에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네. 또 프랑스 군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설사 부역을 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약간 참고 사항이겠죠. 정상 참작 대상.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이제 아주 촘촘하게 뭐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이제 예를 들면 당신은 기사를 쓸 때 이 디테일하게 어떤 기사,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이 기사를 썼느냐.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럼 그 질문지를 뭐 네. 어떻게 선별해서 뭐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건가요?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모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프랑스의 경우에는
1935년에 네. 그 무렵에 이제 최초로 기자증을 발급을 해요, 국가가. 그러니까 나치가 프랑스에 점령하기 이전에 기자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취재하고 이제 매체에 글을 쓰는 거죠. 그 당시에 기자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치가 물러가고 나서 다시 또 기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옛날 법을 되살려 가지고 또 기자증을 발급을 하려고 그래요. 1945년 그 무렵에. 다시 이제 재발급. 그렇죠. 재발급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걸 아무래도 이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자증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자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모두 네. 그걸 받으려면 다 네네. 이제 질문지에 그렇죠. 스스로 진술을 해야 되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고요. 네,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또 처벌받을 사람들은 뭐 법적인 처벌 받을 사람은 받고 또 기자증을 발급받는데 약간 좀 미심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임시 기자증을 발급을 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협력했던 이제 언론인들이 있었으면 그런 언론 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신문, 잡지, 네. 프랑스의 네. 협력도 우리 같으면 이제 대한메일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일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했던 언론사들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한 언론 기관들은 무엇이었고 그 언론사들은 해방 뒤에 어떤 처분을 받은 계속 신문을 낼 수 있었나요? 아니죠. 다 폐간됐죠. 아이러니하게도. 네. 약 한 680명 정도가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기자증은 재발급이 안 되고. 기자 또 언론인들만 네네. 680명이 네네. 처벌되고 또 일부는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언론사도 나치 점령기 시절에는 우리 뭐 기자협회처럼 그런 협회를 하나 만들어요. 리쉐르라는 사람이. 그 리쉐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라프랑스 소시알리스트 발행인이 그런 어떤 나치에 협력하는 이제 이런 언론인들을 규합을 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소시알리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주의자들 그렇죠. 좌파라고 볼 수 있죠. 좌파인데 대단히 이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파시즘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이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조합에 있던 매체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르마땡이라든가 파리 수아르, 라프랑스 소시알리스트라든가 이런 매체들은 다 폐간이 되죠. 폐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폐간되고 나서 드골이 쫙 보니까 다 우파 매체들만 살아 있는 거예요. 좌파 매체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나치에 부여를 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르땅이라는 약간 좌파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르땅에서 활동했던 어떤 기자들 이런 사람들 또 우파 매체에서 압류한 윤정기에다가 또 일부 국가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좌파 매체를 만들어요. 우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드골이 오히려 이제 좌파 매체들이 이제 부역 혐의 때문에 다 없어지니까 오히려 우파 언론사에 윤정기를 제공해주고. 네. 아이러니하죠.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좌파 언론을 그래서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언론인 이제 이런 분이 베브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창간을 하고 늘 이분은 부채의식이 있어요. 또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우파 정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매체를 만들다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르몽드가 이제 대단히 그렇게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 르몽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아이러니한 건 드골은 르몽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히 야심만만하잖아요. 군인 장군에서 대통령까지 하려고. 레지스탕스 출신이죠. 그리고 영속적인 또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건 대단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르몽드가 드골을 끌어내는데 앞장서죠. 드골이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드골이 빌려준
거의 뭐 무이자로 빌려준 꽤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다 갚죠. 한 5년에 걸쳐서 갚고 나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드골을 끌어내는데 앞장서죠. 세계적으로 저기 정치 지도자로 또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그 강성 드골이 오히려 그러니까 좌의 진보 매체를 만들도록 지원해주고 또 격려했다는 건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자와 우가 이제 고루 나눠서 적절한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네네. 진보가 각기 한 30~40%씩을 이렇게 차지해서 안정적으로 네네. 극우와 극자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결코 네네. 용인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가 언제나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정말 새가 좌우로 날듯이 운영되어 온 나라가 프랑스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청산 과정에서 청산된 또 언론인들이 무려 680명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뭐 변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반민특위 해방된 다음에 언론인들이 자기 변명, 지식인들, 작가들이 다 자기가 어쩔 수 없다 변명했는데 프랑스 언론인들은 청산 대상이 됐을 때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돈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사를 쓰긴 했지만 그 무렵에 결코 나치에 협력한 게 아니다. 나는 주로 문화 기사, 스포츠 기사만 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을 막 내세우고 거기에 우리 뭐 있잖아요. 탄원서 이런 것처럼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 재밌는 반민특위들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재미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레이스탕스 활동을 하거나 그 강점기 시절에 결핍한 사람들은 당당해요.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신청서에다가 대단히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했음, 뭐 ICB 거기서 살아 돌아왔음 이런 게 왜 필요하나? 이런 것까지 하고 해서 아무래도 과거 경력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은 자기 변명이 많고 과거에 확실한 사람은 당당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1945년, 그러니까 44년 이후로 45년에 걸쳐서 이제 나치 협력 언론인들을 청산했는데 그 이후로 또 밝혀진 사람은 없는지 그 청산 작업이 불철저했다거나 또 그래서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후로 뭐 수행된 조사는 없었나요? 그 이후로도 이제 이 기자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프랑스 기자증은. 근데 그게 뭐 일부 또 지방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똑같은 설문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보여주면서 나치 시절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또 그렇게 해서 또 일부 지방에서는 계속 그걸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매체, 극우 매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일종의 그건 어떤 자기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데팡스 드롤 옥시당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서구 가치의 보호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옥시당이 서구고 데팡스가 어떤 보호인데 그 매체는 꽤 오랫동안 그런 나치즘을 부정하고 또 프랑스의 어떤 인종주의, 뭐 난민에 대한 억압 조치 이런 것을 막 강조하는 이런 매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체도 사라지는데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부 뭐 세미나를 가장해서 나치 시절을 뭐 긍정한다거나 학계에서 또 일부에서는 뭐 논문을 가장해서 뭐 아이슈비츠의 학살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든가 이제 그런 또 주장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매체들 우파 매체에서는 또 그런 걸 또 쓰고 또 좌파 매체에서도 쓰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이 형성된 게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 나치의 사실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어떤 학계 교수가 그런 논문을 쓰면 학교에서 쫓겨나죠. 또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에 자리를 차지하고 대표를 맡는 일이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내내 일어났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와 국민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기관이 크게 6개 정도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독립기념관, 진실화해를 위한 정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연구원. 이 6개 기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이 기관장들을 전부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 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국민의 그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고, 바로 지난 광복절에서도 우리의 독립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관점인데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시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나치의 돈으로 여행을 하거나 심지어 뭐 공부를 하거나 이것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종종 친일 그런 행각을 하잖아요. 어떤 세미나 또는 학계의 어떤 논문을 빙자해서 그런 거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쎄 지금이라도 그런 잣대를 댄다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항상 저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언론인들이 일제시대 또 친일을 하고 또 6.25 전쟁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김일성 만세를 그렇죠. 톱으로 실었던, 호해를 뿌렸던 신문들이 지금 가장 반공투사인들 것처럼 하면서 친일 청산, 뉴라이트 기관장들의 임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언론인 아닙니까? 네.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이것만 못하게 펜을 빼앗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처벌을 어떤 수위로 수행했죠? 당연히 감옥을 보내죠. 네. 그래서 감옥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드골이 파리에 입성하고 나서 네. 이 양반이 영국 이런 데서 이 독립운동 했잖아요. 저항군으로서. 근데 입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길에 할 게 지식인이다. 아무래도 지식인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네. 펜대 하나가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펜을 지어주는 사람, 지어줄 사람들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문인들도 많이 처벌받았죠. 그 협력한. 우리나라에도 글쎄 이름 있는 작가들 많잖아요. 이광수, 김동인, 최남선 다 그랬죠. 네. 서정주 그렇죠.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작품을 봐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글을 잘 쓰거나 잔재주가 있거나 해도 중요한 것은 관점이죠. 시선이고. 그런 거를 르몽드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는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특집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네. 이제 9월호와 이제 8월호가 우리 나치 하에서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부역행위들을 어떻게 청산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우리 성발행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문인들, 언론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로베르 브라질리스카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비평가이고 또 극우 저널리스트였죠. 이 사람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방 뒤에 이 사람은 나치 부역 혐의로 무슨 총 들고 누구를 고문한 것도 아닌데 친일, 친독
나치즘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죠. 그때도 프랑스 사회에서도 아마 제가 공부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록 나치 협력하긴 했지만 너무나 문학적으로 훌륭하지 않았냐. 문학적 재능을 감안해서 처벌을 좀 면해야 되지 않냐. 그랬지만 프랑스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더욱 엄중히 물어서 총살에 처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단 한 명의 언론인 문인들도 처벌받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한 사람조차 없어요. 아무도. 친일 행위를 다 옹호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상들, 동인문학상, 뭐 이런 상들을 버젓이 만들어서 수여하고 그걸 또 우리 문인들이 자랑스럽게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나치에 부역한 사람, 언론인, 작가들의 이름을 딴 상이 운영되는 게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받는 걸 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우리가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끄집어내고 소환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이 요즘에 뭐 반민특위 홍범도 여기에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소설로 쓰시고 논문으로 쓰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매체도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네, 기회가 있으면 주시죠. 한번 기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총살을 정부가 시킨 것 외에도 라루셀이라고 하는 드레 라루셀이라고 하는 언론인들, 이 사람들도 이제 소설가 수필가였거든, 작가였어요. 이 사람도 이제 정부가 청산하기 전에 해방 직전 해방이 되는 공간에서 레지스탕스가 직접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살해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가 재판 없이 그러니까 종전 직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처단했던 걸로 알고 아마 라르트 로셀은 참 스스로 자기가 자결했죠. 스스로 그러니까 끌려가서 이제 조사위원 우리로 치면 이제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냈고 필리포 앙리오가 바로 이제 그 레지스탕스에게 처단당했죠. 이렇게 600명이 넘는 이제 청산을 통해서 프랑스 언론계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감히 그 나치를 옹호할, 우리로 하면 이제 일제를 옹호할 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스물스물 다시 기어 나와서 또 나치를 옹호하거나 이런 언론은 없나요? 나치를 옹호하기보다 나치의 사상을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아무래도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 강한 남자들 트럼프나 마크롱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지도자로 뭐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제 세계를 주무르다 보니까 프랑스 역시 이제 어떤 국가주의 또는 프랑스가 제일이야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가 조금 난민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계화에 나름대로 저항하는 거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극우적인 파시즘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같은 이제 정치인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걸 은근히 또 자극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르몽드 평소에 이제 관점이 있는 언론 르몽드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특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프랑스는 청산을 통해서 이제 과거사를 완전히 극복해냈다면 이제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요. 반민특위가 있었지만 이제 이승만에 의해서 강제 해산 당하고 나서 한 명대의 언론인
이제 예술가들, 지식인도 처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도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친일, 그러니까 일제 미화, 침략 미화,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사를 폄하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리는 이런 언론이 버젓이 횡행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이종형이라는 인물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공원에서 이종형이라는 언론인은 일제 밀정 출신이거든요. 일제 밀정으로 우리 독립군 70여 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아주 악질적인 밀정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해방 뒤에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해서 대대적인 이제 식민지 지배 미화를 하고 그 독립투사들을 혐오하는 글을 내보냈죠. 가짜 뉴스의 그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했던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자기가 스스로 써서 발표했던 일제 찬양 그 한시를 자기 대동신문에다 싣고 그게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이 쓴 일제 찬양시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가 직접 써서 발표해놓고 그걸 도리어 여운형 선생한테 뒤집어 씌워서 친일파라고 매도했던 이런 사람이 그 가짜 뉴스에 아주 뭐 끝판왕이죠. 이종형이 대동이라는 이름 자체도 일본의 대동아 전략이 이게 연상되네요. 그 다음에 대한신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로 바꿔서 또 여전히 똑같은 걸 하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반민법,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망민법이다. 국민을 망하는 망민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것처럼 군중들을 동원해서 반공 시위를 빙자해서 그러니까 친일파 척결작을 반민특위에 도전을 하고 못하게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구속됐지만 역시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풀려나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도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언론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런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잖아요. 시선. 근데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어떤 독자들. 저는 항상 그 리터러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논문 이런 거 읽고 이해하는 게 이것만 리터러시가 아니라 이런 언론에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저널리즘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내는 어떤 능력. 근데 이 글 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이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포탈이라든가 쉬운 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뭐 이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좀 보고 좀 성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매체를 좀 밀어내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창산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 지식인들이 좀 많은 지식인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또 작가이시잖아요. 동시에. 이런 거 우리 소설가들이 요즘에 뭐 저도 소설 재밌게 봅니다만 과거에 우리의 아픈 그런 역사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이 그 소설가들이 좀 이런 과거의 아픈 어떤 서사에도 좀 집중을 하고 그런 걸 또 폭로하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닌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어떤 문필가들이 그렇게 하고 또 언론의 어떤 그동안의 언론 기관장들이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이 언론 기관장 했잖아요. 뭐 언론 재단이라든가 언론 관련 아마 이번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쭉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지원하는 게 어떤 숨겨진 어떤 기사 있잖아요. 특집 기사를 지원하는 게 정권의 입맛을 맞는 걸 되게 지원하는데 그런 데서도 심사위원으로 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특별 기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때도 좀 선정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할 게 너무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우리 역사의 왜곡도 있었지만 그 왜곡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일상적으로 제공해온 가짜 뉴스. 네. 이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컸던 그게 것 가장 같습니다. 크죠. 네.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설 범도를 쓰면서 만주에 가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전율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범도를 쓰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항일 무장투쟁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른 많은 국민들처럼 우리가 독립전쟁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안중근 참모중장이나 유관순,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 정도 알았지.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항일 무장투쟁을 끈질기게 벌였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건 우선 역사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전혀 못 배웠단 말이야. 그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한번 있었던 것처럼 배웠는데 실은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회 총독부 산하에서 그걸 했던 이병도 서울대 교수 그 사람이 해방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친일파들을 길러내. 또 그분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 대학에. 역사학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절대 끼워주지를 않죠. 항일 무장투쟁사는 없었던 것처럼 싹 지워버렸으니까 우리가 알 리도 없었고 그 대단했던 아까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얘기했지만 프랑스 레지스탕스 고작 4년 했잖아요. 네. 우리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잖아요. 네. 이 프랑스와 10배의 기간 그 규모도 사실은 10배에 달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없는 것처럼 프랑스는 그 레지스탕스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독립이라는 이걸 연합군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런 막말을 했던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런 발언이 가능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해방의 날이라든가 8.15 때 좀 더 성대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번에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과거의 기억을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가 나치 강점기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이 자, 프랑스가 해방된 데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했어요. 80% 정도가 그 당시 소련을 지목을 했어요. 그렇게 소련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도 있고 또 소련이 가장 기여를 했다. 우리가 스스로가 저항을 했지만. 근데 80년이 지난 시점에 요 몇 년 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헐리우드 영화, CIA에서 지원을 받은 영화라 해서 거의 자기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고 기여를 했고 서부전선이 이거 막 영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소련이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나? 근데 소련이 뒤늦게 러시아가 그걸 알고 승전식을 해요. 승전 열병식도 하고 이번에 중국처럼 이제 역사를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이러다가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겠다. 자기네 나라가 레지스탕스도 열심히 했고 또 소련이 같이 해서 우리가 승전을 했는데 그래서 소련이 승전한 날 프랑스도 자기 정부 설사 푸틴이 미워도 승전의 날 기념식 때 보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중국이 전승절을 했죠.
그 전승절이라는 게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를 내쫓았다, 식민지를 이 타파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도 역사를 이러다가 우리가 악의 제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 제국주의의 어떤 고리를 끊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어떤 해방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뭐 한미 간의 갈등, 동아시아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장을 내보내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 범도 소설 읽은 독자들과 함께 범도루트라는 기행을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12번을 갔거든요.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중국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731 부대, 일본의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악명 높은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에 가면 언제나 가도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겨울, 거춘 40도 영하에도 하루에 10,000명씩 와서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라마와 영화를 만듭니다. 대작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 제가 국민이 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번에 난징 대학살을 네. 이 소재로 한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런 작품들, 대작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 국민이 보니까 교육이 사실은 문화를 이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역사기관들, 독립기관 기념관은 대체 뭐하나. 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독립을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우리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자다가 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죠. 마지막 우리 조선의용군 분대장으로 불리는 김학철 선생 소설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해방된 다음에 연설회장에서 정치인,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 연합군의 승리, 소련군과 미군의 덕분에 우리가 독립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항의를 했죠. 그분은 자기가 일본군과 싸우다가 직접 전투하다가 총상이 있고 다리를 못 써서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서 징역 살다가 전향 산장만 쓰면 석방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일체 거부하고 결국 치료받지 못해서 썩은 다리 잘라내고 외다리로 조국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인이 얘기하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조선의용군은 해방되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끊임없이 싸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쳤다. 누구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해방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발 짚고 퇴장을 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독립을 주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독립기념 반대관장, 반독립기념관장 이런 걸 해야 될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할 사람입니까? 아무리 정부가 나쁘고 사상이 잘못됐더라 그런 사람을 쓰고 싶으면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독립반대기념관을 만들어서 임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일의 역사 이런 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과제. 아무래도 어떤 역사 의식 네.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K 한류 네. 중요하습니까? K 컬처. 근데 대부분 뭐 노래하고 마시고 뭐 즐기고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진정한 의미의 한류가 무엇인지 문화인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소재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 슬픈 역사만큼이나 또 거기에 문화적인 소재 자양분이 많은 거죠. 그런 걸 끄집어내서 자꾸 얘기하고 영화로 만들고 이게 우리가 그냥 얻어진 독립이 아니다. 우리 선조의 피와 눈물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근데 대개 이 친일 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들 그 선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어떤 민족의 어떤 피를 빠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제 그런 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발산되고 그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이게 네트워크화 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뭐 서울대 뭐 총장도 뭐 친일파이고 또 그런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독립운동을 하면은 뭐 3대가 망하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우리가 자꾸 어떤 이제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연 없는 죽음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흔적도 찾아서 다시 부각을 시키고 이러면서 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쪽에 국회의원들 얼마든지 법을 고칠 수 있는 지금 애들 맘만 먹으면 한 어느 여당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이 프랑스처럼 그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이 일제시대는 한 80년 상황이잖아요. 100년 상황. 하지만 고작 40년, 50년 상황. 예를 들어서 5.18이나 또 부마 항쟁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뭐 빨갱이가 있다니 뭐가 있다느니 이런 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단없이 처단하는 처단이라는 게 뭐 목을 자르는 것보다도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이 신체적인 구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세 가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성규 대표님께서 첫 번째,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체화하고 또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K 한류 문화라는 게 단순히 만들어진 그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그 내용,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비롯한 독립투쟁사,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온 한국인들의 힘, 저력, 이것이 바로 그 우리 한류, K문화의 핵심이고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한류의 내용을 채워내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런 투쟁들을 했구나. 사실은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것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또 조사해서 발굴하고 기억하는 일.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우리 역사가 무명 용사들, 뭐 무명 독립군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리고 그 이름 있는 사람들마저도 찾아서 조사하고 기억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인.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소설 범도랑 굉장히 두꺼운 작품 2개를 썼는데 실제 출판사에 넘겨줄 때는 이거보다 분량이 훨씬 컸거든요. 5천 제가 400매를 써서 넘겨줬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두껍다. 요새는 아무리 재밌어도 2권 넘으면 안 읽는다. 2권으로 만들자, 줄이자. 그래서 원고지 1200매를 줄여줬어요. 쓰는 것보다 줄이는 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또 출판사에서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부르냐. 그 좋은 대명사 그가 있는데 그라고 하지 왜 자꾸 이름 부르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몇 명은 줄여줬는데 많이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명이었거든요. 제 소설이 비록 역사책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책 어디에서도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 이름 제 소설 속에서라도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소설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주자. 그래서 제가 이름 많이 못 줄였거든요. 우리 역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 찾아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 가치를 기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독립기념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교육하는 것.
우리 독립기념관이 온전한 역할만 했더라도 나는 지금과 같은 친일파가 활개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투쟁사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거기에 참전했던 수만 명의 우리 독립군들이, 수십만 명의 독립군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투쟁을 해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투표만 잘해도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물려줬는지, 독립기념관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런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봉성발님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런 기억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콘텐츠로 한류의 문화의 힘으로 이걸 또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작업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좀 얘기를 확장하자면 간략하게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는 어떤 혁명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혁명. 근데 프랑스 혁명이 단순간에 하루, 한 달,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2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어져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95년, 2005년, 또 노란적기 계속해서 그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람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그런 거죠. 심지어 프랑스 대학생들은 자, 등록금, 마크롱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학생들이 어느 날 또 가야 되잖아요. 자기네 등록금이 올라가면. 10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스크림을 짜고 데모를 해요. 프랑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 올리지 마라. 우리의 친구가 어느 날 사라지기를 바라느냐. 오히려 그런 어떤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등록금을. 그래서 프랑스는 대학생들 등록금이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잖아요. 1년에 기껏해야 50만 원 이 정도예요. 제가 거기서 우리 아시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1년에 내는 게 20만 원이야. 그것도 기껏해야 체육관 이용,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불의에 저항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과거에 동학혁명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올라오면 더욱더 역사가 깊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3.1, 또 4월 혁명, 또 지난 5월 혁명 쭉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혁명의 불신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윤석열 정권 그런 이것도 타결을 하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을 약간 좀 상업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네들 어떤 시그니처에서 홍보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성일권 발행인님은 이제 발행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17년째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이끌어온 또 국제 전문 기자이시고 또 프랑스에서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세계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선방했다. 그래도 잘 막아냈다.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제 불확실성,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해내고 국격을 지켜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지율도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에 대해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의 그 내란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켜낸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한번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의 또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서프라이즈하게 생각을 하죠. 네. 지구 반대편이지만 놀랍다. 놀라운 거죠. 네. 어떤 동아시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네. 어쩌면 가장 세계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나라 프랑스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꿀 수도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나라. 거기에 또 한류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사람이 이제 저희 회사 주변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요즘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합정동, 망원동 이쪽에. 그래서 같이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쓰여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보러. 그래서 얘기 좀 해봤어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보니까 한국은 대단히 모던하고 또 이데알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나라다. 대단히 오고 싶었다. 웬만하면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이 김밥 같은 거 가끔씩 학교 뭐 도서관에 싸가잖아요. 도서관 갈 때 먹으면 이게 혹시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한쪽 구석에서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방이에요. 김밥 하면 막 서로 먹고 싶어서 하고 라면도 서로 먹고 싶어서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된 정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또 노무현 대통령 이런 오픈마인드한 이런 분들이 또 있었고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 이 상황이 일단 활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 보수화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어떤 한국만이 이 오픈마인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그 퇴조, 그러니까 자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각자 도생의 길로 갈 때 유일하게 공존의 가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면서 나라의 국격을 또 지켜나가는 당당한 지도자로 또 트럼프를 상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도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에서 볼 때 또 유럽에서 볼 때 또 국제 전문 기자로서 또 성 대표님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 협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 관련이었습니다. 필리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 미국의 경호와 또 의전이 아주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왜 한국 조선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중국을 계속 의식해서겠죠. 네. 중국이 뭐 1대1로라는 어떤 육상도 있지만 해양으로서 어떤 재패를 하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어떤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이격적인 거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제조업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선박이라는 엄청난 여기에 요즘에는 옛날에 단순히 뭐 바이킹들이 뭐 이게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첨단 기술도 들어가고 수많은 어떤 작은 기술들이 집약체잖아요. 이게 배라는 게. 그래서 이런 기술도 없고 그리고 이게 중국을 상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이미 입증된 나라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어떤 선박 제조 기술. 또 요즘에 뭐 K 방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국이 필요한 어떤 군사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물론 미국도 뭐 만만찮지만 그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시너지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조선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제한 거죠. 이것은 대단히 전략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려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꺼낸 것은 대단히 전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선업 관련 협력 동맹을 제안한 건 이제 미국의 취약한 점, 또 미국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잘 간파하고 선제적 대응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성 대표님도 보고 계신데,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도 대단히 했지만 또 우리 산업의 발전도 참 눈부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년도 더 전에 지옥선의 사람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형 조선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소는 진짜 몸으로 때우는, 당시에 탄광, 광산보다 더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터가 조선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조선업이 우리가 발전해서 미국이 간절히 손잡기를 바라는, 투자와 기술 제공을 바라는 나라가 됐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가 세계의 그 해상을 장악했던 미국의 그 함대, 그 전함을 만드는 조선소였잖아요. 그 조선소를 지금 우리나라가 가서 인수해서 200년이 된 역사를 가진 인수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걸 좀 미국에서 간절히 단순히 만들어만 주지 말고 기술 이전까지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우리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한미일 조선동맹, 또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래서 해양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제 전략적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중국과 또 거래를 해서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또 위기에 또 몰렸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 지금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 특히 조선 전략이 한중 또 한미 또 한미일 또 세계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한미일이 한 축이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열병식 때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신냉전의 어떤 서막, 본격적인 서막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영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갈마 원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호텔도 지었고 많은 이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러시아라든가 유럽에서는 또 관광객이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트럼프 월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북한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쪽은 피시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비록 이렇게 한미일 이런 어떤 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대단히 경제적인 거고, 군사적이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 오히려 보수 매체라든가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것을 좀 부추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국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무역 관련 어떤 실력 책임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년에 한국에 대해서 380억인가? 380억 불인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적자를 결코 개의치하지 않는다. 한국과의 이런 무역이 자연스러운 거고 자유무역이고 이건 우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설사 미국하고 이렇게 가깝지만 그러나 중요한 나라인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리주의 이거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뭐 미국의 어떤 보수 매체나 또 한국의 어떤 보수 매체들이 자꾸 대결 구조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툭 떼가지고 미국 쪽으로 그냥 내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은 냉전을 강화하면서 트럼프죠. 트럼프 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을 그 중국을 상대하는 신냉전 체제에 그러니까 전이대로 내세우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계속 방해비며 관세며 이런 걸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군다나 최근에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공장에 이민 경찰을 투입해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이 양반은 어떤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 어느 주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풍토를 정치하겠다고 나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거래로 보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의 추가적인 또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떤 선제적인 뭐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페인트 모션 같은 또 느낌이 들어요. 그런 데 들고 대단히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극우 목사들이 가가지고 막 거짓 얘기한 걸 그대로 본인도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믿지 않았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숙청, 혁명.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 봐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오해 풀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얼핏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단히 한국에게 바로 이제 무역 정상대로 하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싸다기 때리고 한쪽에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이런 어떤 전략 이런 것은 트럼프의 어떤 독특한 성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트럼프의 이제 태도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이번에 미드웨이 블리츠라고 그렇죠. 이제 시카고에다가 미국은 주 자치제가 돼 있고 자치 경찰이 있는데 거기다 연방에서 이민 경찰을 투입해서 거의 군사 작전 하듯이 그렇죠. 또 이민자들을 단속했죠. 그건 이제 그 시카고 주지사가 민주당이고 또 시카고는 친이민 정책, 이민자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펼치니까 그걸 자기 성에 안 난다, 기분이 나쁘다. 네. 가서 그러니까 연방 그 이민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찢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일종의 트럼프의. 근데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마가 그 위대한 미국. 그렇죠. 자기를 지지한 이제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당연히 마가를 얘기를 하고 이 국내의 마약이라든가 범죄 집단이 대부분 뭐 이민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뭔가 실적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간헐적으로 사실 이 미국의 어떤 경제가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물가는 막 급등을 하고 자유무역
쪽을 지금 부정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관세 있잖아요. 이제 1대1로 다 국가들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걸 돌아가서 그거는 예를 들면 아주 최강대국, 예를 들면 자기들이 생산도 잘하고 기계도 잘 만들고 이럴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미국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은 값싼 중국산을 사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관세를 배우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하고 브라질도 보복 관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이 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중산층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 다른 세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에서는 곧 있으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이제 대선 뭐 중간 선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대단히 아마 한편으로는 좀 초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리 조지아주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또 그리고 시카고주에 대한 그 이민 경찰 투입 이런 게 초조감의 오히려 발로다. 지금 트럼프의 이 일방적인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아서 중간 선거나 이런 거에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트럼프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재선을 출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3선을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3선에 도전할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어떤 야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론에 대단히 민감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SNS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있죠.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조지아주에 나가 있던 우리 노동자들을 전 세계로 다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로 보면 대단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도 엄연한 주권 국가인데 외교는 또 상호주의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외교부도 우리나라 관계 부처도 국내에 있는 미국인 불법 취업자들 다 단속해서 체포해서 추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결코 한국인들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당장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영어 학원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 그 사람들 취업 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정부가 뭐 역관계에서 어려우니까 함부로 국가 운명을 생각해서 행동해서는 안 됐지만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해서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라도 전수조사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 니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건 이제 비자 제도나 이런 것은 일정하게 현실적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자신 하기가 또 어렵다면 최소한 우리 정당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각 당이 나서 미국에 항의하고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 걸 요구해야 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임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만 욕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력,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에서도 가능한가? 아무리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해도 저런 미국, 외국의 형포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면서 아주 기뻐 날뛰고 있죠. 날뛰는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게 프랑스나 유럽도 있습니까?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이 외교의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뭐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는 가서 미국이 원하는 공장을 만들고 반도체라든가 오히려 이게 단기 비자 내기조차도 대단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가서 미국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근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콩코드처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로 한 이제 그런 초음파 이런 비행기 이제 없어졌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한국처럼 뭐 조선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사례가 서로 다른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꼭 미국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자 미국인들은 몇 명, 프랑스인들은 몇 명, 호주인들은 몇 명, 그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 다 실업자일 텐데 여기 와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너네들이 필요로 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든가 또는 뭐 국회 산하에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외교 무슨 위원회니 또 뭐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조사를 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한미 외교협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관.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맨날 뭐 미국에 대해서 칭송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존감을 가지고 뭐 그런 것은 좋죠. 예.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를 해야 또 우리 정부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협상력을 가지고 미국에 당당하게 또 계속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네. 거죠. 요번에 또 마침 주제를 보니까 특집이 푸틴은 왜 그토록 완강한가였습니다. 네. 푸틴이 사실은 트럼프보다 더 먼저 강한 러시아를 들고 나와서 러시아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힘을 키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모델이 푸틴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많이 닮아 있죠. 네. 푸틴은 근데 그 특집처럼 왜 그렇게 완강해요? 푸틴이 지금 사실은 푸틴은 다음 대선에도 이제 출마를 할 겁니다. 네. 다음 대선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론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 러시아 사회가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어요. 하나는 친서방주의, 하나는 또 하나는 친러시아, 러시아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양쪽에 이제 러시아도 나름대로 언론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가급 공산주의를 얘기하는데 소련의 어떤 KGB 뭐 지배하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러시아에 살다 온 교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대단히 자유롭다. 실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이 일종의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피로증이죠. 푸틴 너무 오래 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이렇게 오래 끌어?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죠.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서방이 개입하면서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는 천년 이게 자원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가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피로증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계속 긴장감, 계속 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푸틴이 어느 정도 좀 숨을 돌린다 하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서방파와 또 국내 어떤 보수 애국주의자들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푸틴이 계속해서 어떤 완강한 자세를 버리지 못한가. 그게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달리는 자전거를 멈추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푸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반대인 젤렌스키도 국내적으로는 계속 도전받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어야 할 사람이에요. 대부분 임기가 끝났어요. 젤렌스키는.
근데 전쟁을 핑계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물러날 수 없다.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거치지 않고도 계속 대통령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주변이 이런 상황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적대적 공존을 지금 그렇죠. 해나가고 네네. 있는 네. 걸로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이제 푸틴과 더불어서 지난 그 전성절 중국 그러니까 전성 80주년 기념식 정식 명칭으로는 항일 전쟁과 전 세계 파시스트 반파시스트 전성 기념일이죠. 이 행사에 시진핑이 가운데에 섰죠. 물론 중국의 전성 기념이니까. 그리고 한쪽에 김정일 그 북한 그 국방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에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서서 동맹 관계를 과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 체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북한의 그 출구가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통해서 관계 개선하고 출구를 확실하게 뚫었죠. 살 길을 김정일이 뚫어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은 또 북한이 러시아와만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 견인해야 돼서 중국과도 관계를 우위를 점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많은 국가 수반들 외교사들이 왔지만 두 사람을 양쪽에 나란히 세우는 걸 통해서 어쩌면 지난 전성절 중국 전성절 80주년 기념식의 주인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을 수도 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동안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가 지금 완전히 그 살 길을 찾아낸 게 돌파해낸 게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트럼프와 협상해서 빨리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낙관적인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시기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자기가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쥔 채로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성일권 발행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북한은 어떻게 이 신냉전 체제 속에서 출구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프랑스나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뭐 북한 김정은도 네. 뭔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나라의 나이는 어리지만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지도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종의 균형자 이론을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문정인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어떤 균형자적인 감각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국이 뭐라면 뭐 러시아를 가까워졌다. 이번에 러시아를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또 뭐 어떨 때는 또 뭐 배신감 느낀다고 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미국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어느 분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다행스러운 건 푸틴이 대단히 이 북한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름대로 북한군을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북한이. 왜냐하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어떤 러시아와 관계를 맺은 있던 구소련 국가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대단히 위신이 안 썼는데 북한이라는 친구가 땅 탔다.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뭐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김정일이 대단히 전략적인 게 푸틴과 만나기 전에 또 공공연하게 그런 뭐 다큐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고 거기에 또 애도를 표하고 이런 것을 푸틴이 좀 보고 좀 생각 좀 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전략적이고 또 뭐 중국에 대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많이 이제 폐쇄 정책보다는 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개방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뭐 갈마 원산의 어떤 관광단지 개발, 백두산의 그런 그 개발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시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나 남한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씩 정상 국가로 나가는 게 아닌가. 꼭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하고 가깝다고 해서 비정상 국가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어떤 사상이라든가 철학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틀림없이 아마 트럼프는 그런 북한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핵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핵 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팡팡 쏘고 이런 거는 이제 북한이 그걸 했을 땐 자기가 고립된 상태였어요. 고립된 상태에서 뭐 태평양으로 뭐 빵빵빵 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립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나 좀 봐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안 볼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미국도 할 거고 미국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러시아나 중국의 콧잔등이잖아요, 북한이. 그게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거죠. 아무리 북한이 푸틴과 시진핑하고 가까운 모습을 연출을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저 같은 편이네 라고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 이제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일당들이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정말 포를 쏘든지 뭐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제 정말 전쟁 상황으로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란은 다 정당화 됐을 텐데 김정은이 끝까지 참아낸 건 참 대단했다. 그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보수 우파에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 북한이 잔뜩 겁먹었다. 네. 한국의 드론이 이제 김정은 어머니의 상가까지 막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김정이 쫄았다라고 그건 대단히 바람직한 어떤 전략이었다. 윤석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김정은이 다 알고 이 윤 정권의 전략이 뭔지를 알고 그냥 인내를 했다.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저의 생각은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어떤 외신들도 기사를 정확히 쓰는 외신들도 아마 후자일 거예요. 굳이 한국의 이 내부의 문제에 개입을 한번 생각 같아서는 한 대 그냥 박살내주고 싶지만 옛날에 어디죠? 서해안에 뭐 대포 쏘듯이 그러나 꼭 참은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 데는 두 가지 또 변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군사 동맹 관계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이제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되게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를 이제 업게 되는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의 도발을 그러니까 견뎌냈다는 것도 하나 또 미국과 트럼프와의 협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만 윤석열 너하고는 상대 안 해. 뭐라고 까불고 덤벼도 도발해도 안 해. 우리는 미국하고 직거래해서 끝낼 거야. 이 두 가지
정보,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아마 그러니까 자중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거의 뭐 3년 가까이 네.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이 와중에서도 북한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 대단히 많이, 특히 대학에서는 교환 학생도 있고 교수들도 서로 오가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유럽 쪽 국가들과도 지금 그렇죠. 다시 그 문을 열고 길을 만들고 중단하지 있군요. 안 했던 거죠. 네. 중단하지 않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이, 북한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떤 의미에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북한도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너네 간섭 안 할 테니까 너네도 우리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 대 국가다. 이 정남이 떨어진, 가족도 그랬잖아요. 정남이 떨어지면 아예 그런 것처럼 호적을 파가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근데 북한도 아마 그러기를 바랄 거예요. 그냥 어떤 국가 대 국가. 이미 우리가 이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이제는 국가 대 국가라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글쎄 이제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뭐야 북한의 백두산도 우리 땅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또 벌써 자기 뭐 후계자가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혈족을 데리고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8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 세월 같아요, 이게. 그래서 긴 세월인데 그래서 여하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어떤 균형적인 감각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략가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대단히 그냥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뭔가 뚫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재기용한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참 뭐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이런 것들이 북한에 몇백 개 생기면, 몇백 개가 아니라 몇 개라도 더 생기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북한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로 가고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을 다시 재기용한 것. 그만큼 북한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북한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이 용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격을 높여가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또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북한도 또 한편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 속에서 종속 변수가 아니라 중요한 상수로 등장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자기 입지를 넓혀가고 또 유럽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른바 그러니까 서방에서 얘기하는 정상 국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을 통해서 서두르는 조급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조평통이란 기구가 사실은 이제 남한을 통일시키기 위한 자기 기구였는데 그거 폐지하고 이제 우리는 각자 딴 나라니까 딴 나라로서 각 나라끼리 그냥 관계하면 되는 거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통일부라고 하는 명칭을 정동영 장관이 이제 바꿀 용의가 있다. 명칭 변경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류, 공존하는 걸 통해서 함께 한반도가 또 한 번 도약하는 우리 민족 자체가 전체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제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방송 중과하고 스피커 다 철거하고 또 대북 방송국 안기부에서 운영하던 것도 다 국가정보원이죠. 운영하던 방송도 협의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중단함으로써 말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가 상호 존중의 태도를 보여줘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성일곱 발행인님께서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프랑스처럼 과거를 잘 청산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한 걸음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과거에 많이 희생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또 가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또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이거를 판가름하는 저널리즘 리터러시의 교육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호한 철퇴를 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철퇴만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 스스로가 기사를 좀 찾아서 글을 찾아서 읽는 주어주는 이렇게 이 밥을 이렇게 먹이는 뭐 요구르트를 떠서 이렇게 따서 먹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골라서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보면 클릭수 많은 게 좋은 기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클릭수가 없더라도 어떤 이런 숨은 글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바로 되죠.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거 좀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그 17년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세계적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언론그룹이 발행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을 이끌어오신 국제 전문기자 성일권 발행인님 모시고 프랑스에서의 나치 부역 언론 청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소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와 경영피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보리굴비 그리고 부채굴비 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가격 품질 대한민국 최저 가격인데 품질 완전 만족합니다. 우와 좋습니다. 굵고 크고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가격 한 마리 8,000원대에 드리는 것 선물 세트 포장까지 여러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선물 대단히 큰 칭찬 받을 겁니다. 경연보다 스픽스 함께 달려갑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명절 선물 세트. 무더위에는 진짜 오리백숙이 최고인데요. 100% 국내 나주산 오리와 유황, 능이버섯까지 들어간 진짜 오리백숙을 소개합니다. 이 가격과 물량 진짜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3.6kg 9인분이 55,900원입니다. 홈쇼핑 완전 매진 제품이고 스픽스몰에서 단독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유황목은 능이 오리 백숙으로 온 가족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 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걱정하고 있습니다. 굴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뿔 한우 불고기인데요. 이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 구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